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지방직 9급 상반기 11번부터입니다.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게 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르게 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죠. 첫 번째 사립대학교입니다.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을 하지만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가 아니고 각급학교죠. 각급학교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국공립학교든 아니면 사립학교든 불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학교가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불문하고, 얘네들이 그 다음 부분 보시게 되면은 국비의 지원을 받는다. 국비의 지원을 받죠.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도 역시 지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지금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그 자체가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행위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전체의 이익, 다시 말해 공익이죠.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그것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국공립학교가 행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방송공사, KBS 얘기하는 거죠. KB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라고 해서 다 공공기관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한국방송공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잖아요. 공영방송이라고 하기 때문에 쟤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이라고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방송공사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한국증권업협회, 이건 증권회사들이죠. 증권회사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회원조직입니다. 회원조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는 거죠.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쟤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한 거랑 그대로 비교하시게 되면 판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례도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사들의 회원 조직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물론 이제 법령에 따라서 공익 목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과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라고, 준하는 단체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한국증권업협회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문제는 많이 출제가 지금까지 되었고요. 사립대학교에 대하여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이 부분이 따로 있죠. 사실은 이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립대학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면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특례법. 그러니까
교육기관과 관련돼 가지고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저게 특별법이고 특례 사항들을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먼저는 뭐가 적용되는 것이다? 정보공개법보다는 저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 먼저 적용되는 겁니다.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맞고 이게 특별법이니까 그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준용규정이 나는 특례 사항만 정할 것이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을 준용한다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고요. 준용 규정이 있고 이 준용 규정의 내용 중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항들은 이 특례법에는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특례법에는 불복 절차가 없고 따라서 정보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보공개법을 적용을 해서 불복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정보공개법 18조, 19조, 20조에 보게 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준용 규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저 특례법 안에는 불복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걸 기억을 하시게 되면 정보공개법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하, 여러 가지 미스가 오늘 많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의무행 확보 수단, 실효성 확보 수단 같은 말이고,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의무행 확보 수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전통적 수단은 행정강제와 행정벌로 구성이 되고 행정강제는 다시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사전에 의무 부과가 없는 행정상 즉시강제로 구분이 될 겁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대강이직에 해당을 하죠.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강제집행이죠. 강제집행, 사전에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송을 제기할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이거는 지금으로 치게 되면 질서위반 행위유죄법상의 과태료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우리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종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다라고 했냐면 질서위반 행위유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개별법에서죠. 개별법에서 과태료에 대한 규정들을 다 별도로 두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개별법에 과태료에 대한 규정을 다 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각각의 개별법들이 이 과태료에 대해 불복을 할 때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받아라 라고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개별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일반법이 없죠. 일반법은 행정대집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들은 개별법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개별법상의 모든 이행강제금들이 뭐를 하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에 대한 불복은 예를 준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를 준용하라. 그러니까 각 법들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그 개별법 A라는 법이 있으면 그 안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고 과태료 규정이 있고 과태료 규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있을 거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있으면 뭐 건축법을 생각하셔도 좋고 모든 개별법 A라는 법이 있었다. A라는 법이 있는데 각각의 법조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에 불복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에는 안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밑에만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 불복 절차가 이게 바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받아라 라는 내용이었었고 그 다음 여기서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고 준용 규정이 있었고 이거를 준용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과거에는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거의 다 없앴죠. 이거를 거의 다 없애고 개별법에서 과태료에 대한 규정들은 전부 다 폐지를 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다 넘겨줬습니다. 다 넘겨주고 그러면 얘네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모두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바뀐 건 아니란 말이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 내용이 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 내용이 넘어갔잖아. 그러면 얘를 준용하라라고 그럼 옮겨갔느냐? 옮겨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옮겨간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에서 과태료에 대한 불복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과태료 부분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만들어지면서 전부 다 사라졌고,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전부 다 사라지고 이행강제금의 준용 규정은 폐지가 되고, 같이 폐지가 되고,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됐으니까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급부하명이죠. 그럼 우선 처분성은 인정이 되는 거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이고요. 그 상황을 맨 처음 만든 게 바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 제80조에는 이행강제금이고, 그래서 저게 상당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 대표 선수를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게 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얘기하는 거죠.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 처분에 대한 범칙금, 벌금이 아니라 이거는 범칙금이고, 어쨌든 광의의 벌금에 포함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중간 단계라고 하지만 결국은 벌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납부를 이행한 후에 행정쟁송을 통해서 통고 처분을 다툴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 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범칙금을 납부했다. 범칙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통고 처분의 효력은 실효가 되죠. 끝난 거죠. 납부를 한 다음에 또다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그건 이중처벌금 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납부를 하면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복은 필요가 없는 것인데 불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시작부터 틀렸고, 그 다음 통고처분은 법정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즉결심판에 넘어가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여기도 틀린 거죠. 불복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미 납부를 했으면 불복이 필요 없고, 납부를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행정쟁송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문제다. 이거죠. 원래의 벌금 부과의 절차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법상의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 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의 대상이 된다. 이건 뭐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원래는 뭐다? 얘는 원래는 내부행위죠. 내부행위. 내부적으로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내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내부 결정을 내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을 통지해 준다는 거죠.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세무조사 결정은 일반적인 내부 행위와 달리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세무조사 결정에 통지를 받은 상대방, 그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의무, 첫 번째 답변 의무, 세무공무원의 조사에 대한 수인 의무, 두 번째 수인 의무, 답변 의무와 수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것은 하명 처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명 처분이니까 처분성 인정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상대방의 답변 의무라거나 아니면 수인 의무라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을 근거로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인데,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그냥 국세기본법만 바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저 세무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과세처분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세처분이라는 장래 불이익방지 측면에서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또 예외적으로 내부 행위에 형식적 행정행위를 판례가 인정했습니다. 판례가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했죠. 물론 우리 판례는 형식적 행정행위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형식적 행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이렇게 사실행위나 내부행위, 그리고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행정입법의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시킬 때 학설은 그것을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되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과세처분 이후에 그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았으나 이미 과세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에, 불가증이 이미 발생했다. 일반 사건인 얘기죠.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취송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취송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면 불가증력이라는 건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취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취송을 제기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저 위헌 결정과의 관계에서 비교했을 때 당해 사건이라거나 동종 사건이라거나 병행 사건까지에는 포함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 사건인데 일반 사건에서 불가증력이 발생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소급표가 인정이 될 수가 없겠죠. 예, 소급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에 따르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장래효를 원칙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법의 공백 상태 발생에 따른 법적 안정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효를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는 일반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기 때문에 효력이 소멸되는 건 맞다 이거야. 효력이 소멸되는 건 맞습니다. 대세적으로 효력이 소멸되는데 언제부터 효력이 소멸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언제부터냐? 장래를 향해,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된다. 그래서 소급표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소급표가 인정이 돼야지만 우리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기 때문에 처분 이후에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처분시가 위법성 판단 기준시기 때문에 소급표가 인정되어야만 그것이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법률요법 위반이 발생하고 내용상 하자로 연결돼서 위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소급표가 인정돼야만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적법한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적법한 걸로. 당해 과세 처분에 대한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의 속행은 적법하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측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라도 하나만 기억하면 결론만 나오면 되는 거죠. 과세 처분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과세 처분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납부를 아직 안 했고 그래서 독촉을 들어가겠죠. 독촉 다음에 체납처분 절차가 들어갈 테고 다시 체납처분 절차로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가 체납처분 절차, 여기까지가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가 되는 것이죠. 이거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근거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위헌 결정이 나왔다.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저기처럼 만약에 불가능력이 발생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법원, 헌재는 우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엔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얘는 적법입니다. 얘는 적법이죠. 소급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위법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법이 되어버렸죠. 적법이고 유효하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독촉이나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그렇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 이런 거 되는 겁니까? 이런 거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하자 쓴 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하자 쓴 게, 여기다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하자 쓴 게, 여기다가는 소송을 못 제기하죠. 청산은 처분이 아니니까 못 제기하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하자승계가 인정이 되면 될 수가 있겠죠. 하자승계가 얘가 선행처분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후행처분이 돼준다면 하자승계가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이 독촉 아직 안 나온 거 압류, 공매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 충분히 다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건 적법이에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어요. 지금 대법원 입장대로 하자가 없고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표를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취소에 불과하고 우리가 하자승계라는 것은 얘네들끼리는 하자승계가 인정이 되죠. 얘네들끼리는 물론 얘한테도 하자승계 인정되는데 얘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가 소송을 못 제기하니까 자기들끼리는 전체로서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라고 보겠지만은 얘하고의 관계에서 하자승계가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는 다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급표를 인정을 해서 위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하자승계가 안 되고요. 그 다음은 지금은 적법하기 때문에 하자승계라는 건 애당초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버리면 위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납세자, 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직접적 권리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위헌 결정이 나왔으면 얘는 무효고 얘도 무효고 얘도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부 다 무효다라고 얘기했는데 요번에는 좀 헌법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거는 헌재의 위헌 결정의 기속력입니다. 사실 이건 행정법적 접근 방법은 아니고 헌법적 접근 방법인데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게 되면 그것도 위법 무효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면 위법 무효라고 보듯이 여기서도 역시 위법 무효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줘도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의 효력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18조 1항 단서입니다. 18조 1항 단서.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게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던 18조 1항 단서인데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재결을 거치지 않는다.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청구는 필요하다. 그 얘기죠. 청구는 필요하다. 재결은 필요 없다. 그 얘기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필요한 것이 맞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육회 부정, 기간 변경 필요가 되는 것이죠. 육회 부정, 기간 변경 필요. 18조 1항, 2항, 3항 이렇게 들어갔고 앞에서 본문, 그 다음에 단서 이렇게 가게 되면 본문 부분은 임의주의가 원칙이 되는 것이고 필요주의가 예외가 되는 것이며 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있어야 되지만 행정심판의 재결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가 필요가 없고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물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6, 해, 부, 정, 기, 관, 변경, 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변경, 필요 했을 때 60일이 지났을 때 중대한 손해가 발생을 할 때 의결 및 재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각 재결이 나왔을 때 관련 처분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이 변경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필요 없다고 오거지 잘못 알렸을 때 이래야 되는 건데 육회 부정에 걸리는 거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청구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육회 부정 잡아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얘는 기각 재결이죠. 사망입니다. 사망. 그 다음 얘는 관련 처분이죠. 얘는 사망입니다. 사망. 중대한 손해, 육회 부정, 해 얘는 2항이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 필요가 없다 오고지 해준 거죠. 요거는 사망이 되는 겁니다. 사망이 됐으니까 2항에 해당하는 것은 3번 끝. 그 다음 협의의 소외이익입니다. 협의의 소외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임 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정식 이사들에 대한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외이익이 없다. 물론 이게 임시이사의 문제하고 그 소송의 결과가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또 연결고리도 잡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요. 우리 단순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한 자리. 이사가 원래 5명이다. 1명이다 치고 요 자리라고 생각합시다. 요 자리에서 원래 정식 이사는 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이사가 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식 이사가 이사회의 취임 승인 임원 취임 결의 기본행위죠. 그 다음에 교육감의 승인 받아서 정식 이사가 됐던 친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신임 이사 선임 결의를 했고요. 이사 선임 결의를 했고 기본행위죠. 그 다음에 취임 승인이 나왔고요. 취임 승인이 나왔죠. 이거 가상 인가죠. 그래서 이사가 됐던 친구인데 이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나온 겁니다. 취소 처분, 취임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얘의 효력이 발생을 해서 얘가 이사가 된 건데 얘가 얘를 취소를 시켰으니까 이 효력은 다시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무효가 돼서 얘는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겁니다. 상실을 했고 지금 여기 이제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임시이사를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임시이사를. 임시이사 선임을 한 게 나머지 이사들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이사 선임하고 승인받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나머지 이사들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교육감이 얘를 직접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선임하면 대리
어떤 일이 발생했든 그거는 뒤쪽에 나머지 이사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얘는 어쨌든 이사가 됐어요. 임시이사로 들어왔다고 치세요. 그러면 임시이사, 그럼 교육감이 그냥 선임했다고 칠까요? 선임을 했다. 그럼 이거는 대리죠.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이 공격을 해야 될 포인트는 두 개가 나온 겁니다. 갑은 우선 이 친구 몰아내야 되는 거죠? 이 친구를 내보내야 됩니다. 얘가 나가줘야지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있겠죠? 그런데 얘가 나가도 이게 살아있으면 자기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다가도. 근데 이 임기가 끝나는 게 이 친구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도 올 수 있고 이 친구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도 올 수 있고 이게 결합되면 상황이 엄청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다 임기 끝났다 생각하세요. 다 임기 끝났다. 예, 얘도 임기 끝나고 얘도 임기 끝나고 결론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간단합니다. 결론 도출에 있어서는 사건마다 다르긴 한데 결론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얘가 이렇게 양쪽의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얘도 역시 임기 끝나고 얘도 역시 임기 끝나고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시 임시이사가 선임이 되잖아요. 그럼 선임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얘의 임기가 끝났으니까 이 소송은 각하가 될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이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인데 얘가 이미 임기 끝났으니까 효력은 이미 소멸한 것이고 원래는 각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선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소송 도중에 또 임기가 또 만료가 될 거고 또 각하가 될 거고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얘네들이 위법한 행위였다라고 치게 되면 위법한 행위라면 위법한 행위가 위법이 반복된다. 위법성이 반복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위법 반복의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판례가 사용하는 문제는요. 방법은 법률 문제 해명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 문제를 법원이 법률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건 완전히 그 취소 소송이 확인 소송이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확인 소송, 완전히 객관적 소송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럴 땐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럴 땐 어쩔 수 없다. 소의 이익을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본안 판결이 나오겠죠. 본안 판결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인용 판결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쟤는 이미 임기 끝나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나간 거니까 인용 판결 나온 것만 가지고 얘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선임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후소를 한 번 더 제기한단 말이에요. 후소를 한 번 더 제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확정 판결이 나왔죠. 인용 확정 판결이 나왔잖아. 이 확정 판결이 기판력이 여기다 미쳐버린다고요. 기판력에 미쳐버리게 되면 이쪽에서 다시 심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 그게 없어요. 소요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요 더 이상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바로 뭘 할 수 있다? 다시 인용 판결 내릴 수 있죠. 다시 인용 판결 내리면 이게 구제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갑의 권리 구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누가 끝났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협의의 소익을 인정을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게 저렇게 법률 문제 해명이라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던 법리를 대법원이 최초로 받아들인 판례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최초로 받아들인 판례가 법률 문제 해명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 의결 취소의 계속 중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2006년도 이전까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원은 명예직이었었고요. 2006년도 이후부터 월정수당이라는 것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판례 변경이 아닙니다. 판례 변경이 제도가 바뀐 거니까 법리가 바뀐 게 아닌 겁니다. 판례 변경은 아닌데 2006년도 전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돼 버리게 되면 그땐 각하시켰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소이익을 인정을 하죠. 월정수당이라는 재산적 이익입니다. 부수되는 이익으로서의 재산적 이익이 인정이 될 수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액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사건에 대해서 걸릴 수 있는 논점 6가지입니다. 3 to 1 들어갑니다. 3 to 1.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에 대해서 이거 다 나옵니다. 문제로 제명 의결을 했다. 왜냐면 이거 교수님들이 엄청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협의의 소익. 사실 이 협의의 소익은 이거는 뒤에 문제예요. 이거 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
우선 제명 의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명 의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지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됐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 아예 소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 저런 문제도 안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방의원을 앞에다 놓고 들어가면 얘네들이 1, 2, 3 그리고 얘가 4 선택지 4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예, 3 to 1 잡으시고요. 3, 2, 1 0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조례를 만든다. 근데 조례가 공포 전이다 후다 나누시고요. 공포 전이다. 그 다음에 조례가 공포된 후다.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 여기는 조례 아니죠. 조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조례 안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그 조례 안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존재한다면 제2요구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거부권 행사를 합니다. 돌려보내고 그쪽에서 재의결을 해갖고 과반수의 3분의 2로 재의결을 해갖고 돌려보내죠. 다시 가지고 오게 되면 다시 제2요구를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소송 들어갑니다. 소송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들어가는 소송, 이 소송이 바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으로서 이게 바로 뭐냐면 내부통제입니다. 내부통제. 일반적인 법규명령과 달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내부 통제가 따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지방자치법이 그런 것을 26조, 107조, 172조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내부 통제로 뭘 들어갔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부 관계에서 국민과 주민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공포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내부 통제를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1심 법원이 대법원입니다. 관할법원. 1심 법원이 대법원이고 그게 최종심입니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이쪽에 제명 의결을 했을 때도 여기도 대법원이 1심인가 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얘는 그냥 행정법원입니다. 얘는 그냥 행정소송이니까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서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 이건 기관소송입니다. 기관소송. 얘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피고가 지방의회고 이렇게 되니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끼리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끼리의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3조 4호 단서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소송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판례처럼 광의로 비한정설로 보든 학설처럼 한정설 협의로 보든 간에 아무리 협의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 간의 다툼은 헌재 관장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기관소송입니다. 협의의 기관소송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관소송이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 외부통제입니다. 외부통제,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비교가 되는 거니까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비교가 되는 거니까 이건 외부통제긴 한데 말이에요. 외부통제긴 한데 어떤 얘네들끼리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얘네들은 말입니다. 직접통제입니다.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가 아니라고요. 이건 직접통제라고요. 직접통제.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해서 간접적으로다가 규범을 통제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간접 통제가 아니라 조례에다가 바로 소송을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 직접 통제인데 근데 조례 쪽에는 내부 통제라는 게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직접 통제인데 내부 통제, 외부 통제가 나눠지죠. 이게 뭐겠어요? 두밀분교 폐지 조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처분적 조례에 대한 소송입니다. 처분적 조례. 그러면 위에는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밑에는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처분적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를 의결한 것은 지방의회가 되는 것이고 조례를 공포한 것은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이 되는 것이니까 그 결정권과 표시권의 주체가 서로 달라지잖아요. 이때 피고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표시권을 행사하는 쪽이 피고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피고적격입니다. 여기서 피고적격 부분이 또 하나의 논점으로 무조건 걸립니다. 교수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방의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지방이 있고 의원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방행정직 공무원이랑 비교를 하시게 되는 건데 지방행정직 공무원한테는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 2에 따르게 되면 필요적 전심 절차로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하는 전치주의.
하지만 지방의회는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지방자치법에는 이와 같은 소송에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전치주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의원 들어가시게 되면 국회의원이랑 비교하시고요. 국회의원 들어가게 되면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우리 헌법 제64조 4항에 따르게 되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의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해서 통치행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제명 징계를 당했을 때 소송 못 제기합니다. 과연 지방의원 역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와 관련돼서 통치행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통치행위 아닙니다. 헌법에도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이 나왔을 때 얘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명 의결 과연 얘는 뭐냐라고 했을 때 대상적격 문제죠. 대상적격. 처분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방의원의 직을 상실시키는 것이고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청의 지휘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행위가 맞고 그 직을 상실시킨다라는 점에 있어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처분이 맞습니다. 3, 2, 1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시고 수용자의 영치품 저거는 티셔츠 2벌이었죠. 긴팔 티셔츠 2벌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 원래 교도소로의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되므로 그 불허 처분에 취소를 구할 소외이익이 없다. 이것도 접근 방법이 여러 개입니다. 그냥 몇 개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그 영치품 반팔 티셔츠, 긴팔 티셔츠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용 불허 처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거부처분 맞습니다. 거부처분 맞고요. 저거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거부라고 했습니다. 티셔츠가 들어오게 되면 티셔츠를 그 사람한테 제소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행위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그건 권력적 사실행위, 불허를 하게 되면 그거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거부처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거부처분 맞고요.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수용자가 진주교도소로 갔었단 말이에요. 진주교도소로 갔다고 했을 때 이게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와 관계없이 들어가도 됩니다. 이것도 위에 1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도. 만약에 이 친구한테 티셔츠를 보내도 바지를 보내도 아무것도 안 입혀준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잖아. 끝난 겁니다.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 이미 종료돼 버렸고 끝났다 이거죠. 저런 식으로 치게 되면 협의의 소익이 없다 이렇게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판례가 치고 들어간 방법 이런 방법이죠. 다음번에 집어넣어도 또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법률 문제를 한 번쯤 해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소외이익을 인정을 시킨 바도 있고 이번에는 교수님이 자신의 견해에 따라서 지금 저렇게 들어온 건데요. 재이송이 될 수 있느냐?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건 판례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 의아라며 자기 마음대로 막 변수 집어넣고 막 사건에다가 변수 집어넣으면요. 사건 자체가 바뀌어요. 퍼즐이 바뀌기 때문에 함부로 넣으면 안 되는데 재이송 될 수 있습니다. 재이송 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취소 확정 판결 나오죠. 소외이익을 인정했다고 치고 취소 확정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돼버리게 되면요. 판례가 재이송과 원상회복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끌어낸 거야? 행정소송법 30조 1항의 일반적 기속력 규정으로부터입니다. 지금은 30조 4항이 없죠. 4항에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4항이 있고 4항에 결과제거 의무, 즉 원상회복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지만서도 여기서 인정을 했었습니다. 인정을 해서 돌려보내고 심지어 30조 1항 안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집행정지까지 인정했고요. 집행정지만 가지고도 안양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랬던 사건이기 때문에 마치 모처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처럼 명문의 근거도 없는 적극적 의무로서의 기속력, 원상회복 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몇 개 안 되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줄 수 있고요. 돌려보내주면은 소액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별로 임팩트 떨어지는 접근입니다. 저걸로 기억하세요. 저걸로 법률문제 해명. 돌아갈 수도 있다. 판례가 돌아가는 거 인정했다. 그거는 따로 기억하세요. 그거는 돌아가는 거 인정했다. 원상회복 의무 인정했다. 이건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원상회복 의무 인정하게 되면 모두 같이 살아남아 집행정지도 같이 살아남습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을 하면서 증액과 동시에 감액을 했습니다. 증액과 동시에 감액을 했는데 전체로 치게 되면 감액이 된 거야. 전체로 치게 되면 감액이 됐는데 이랬을 때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취소를 갈 소액이 있다? 그게 아니죠. 그러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려면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이지 감액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감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별게 없는 거지. 예,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2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바꿨다.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예, 2천을 1,000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당초 처분이고 이게 변경 처분이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했을 때 예, 판례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다라고 해서 당초 처분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이지 변경 처분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했어요? 역흡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역흡수다. 역흡수설의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판례가 언급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 변경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봐라.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이기면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2천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소액이 없다. 예, 따라서 감액시켜준 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겁니다. 감액을 해줬는데 고맙다고 인사는 못할 망정. 거기다가 예, 보따리 내놔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보따리 내놔라.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줬더니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진 못할 망정 나를 구할 때 내가 메고 있던 가방은 왜 꺼내주지 않았냐, 너 죽어라, 그 걔를 밀어서 죽였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국가배상법 제5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죠. 예, 객관적 책임입니다.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예, 여기서의 영조물이라는 표현은 가학상 공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죠. 가학상 공물에 모든 공물 다 포함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공물 다 포함되는 거고, 예, 그 중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언급이 자주 되는 부분은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예, 자연공물도 포함된다라는 부분 좀 특징적이죠. 예, 자연공물도 포함된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도로,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에 대하여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천 아예 포함시키고 시작을 했죠. 왜 이 부분을 집중을 한 거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예, 이건 민법 758조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법 758조에 예,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이죠. 공작물. 그렇죠? 인공을 가해서 만들어 놓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연물은 포함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민법 758조에 공작물 점유자 책임에는 자연물이 포함이 안 되는데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자연물이 포함된다. 이 부분 좀 특징적이어서 자꾸 언급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간혹 예,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포함된다. 이거죠. 예, 도로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권총이라거나 관용 차량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공물 안에, 영조물 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조물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 견제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부족, 재정 적자, 예산 부족, 요즘엔 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국가는 면책될 수가 없는 것이다. 책임이 아예 면제되는 거 아니죠. 예산 부족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뭐만 되는 거야? 참작 사유가 될지언정이라고 얘기했죠. 참작 사유가 될지언정. 예,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참작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걸 가지고 배상 책임을 아예 면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3번. 이런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3번. 고속도로죠. 고속국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예, 간혹 교수님들이 한 반 이상이 틀리시죠. 고속국도가 뭔지를 모르셔가지고 예,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행정법 교수가 세상에 천지 삐까리다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세상에. 그렇죠? 예, 무슨 말이에요? 이분도 정확히 하겠는데 고속국도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죠. 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한국도로공사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속국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는 예, 국가배상법 적용시킬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예, 판례의 그
참조조문 확인해 보시게 되면 참조법령에 민법 적용하죠. 국가배상법 언급도 안 합니다. 언급도 안 해요, 판례가. 예, 민법입니다. 몇 조로 가요? 758조. 공작물 점유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거나 아니면 민법 758조의 공작물 책임이라거나 여긴 뭐가 있죠? 면책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면책 규정이. 국가배상법은 2조 5조에 면책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5조 얘기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틀린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라며.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라면서요. 이게 국가배상법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국가배상법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럼 저 영조물 어떻게 설명할 건데? 강학상 영조물이 아닌데 지금?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안 되고 저 영조물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의 의무의 해태를 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문제가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면책이잖아요. 면책.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758조에 나와 있는 면책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주의 의무 해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판례는 정확하게 민법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민법상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 판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국가배상법엔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를 엉뚱하게 끌어들이시는 거죠, 지금. 고속도로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한국도로공사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는 주장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우선 틀렸고요. 우선 왜 그렇다? 주의 의무 해태는 면책 규정이잖아요. 면책 규정은 소극적 요건이죠. 그럼 소극적 요건에 대해서는 피고 쪽에서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적극적 요건은 피해자 원고 쪽에서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이고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면책 규정, 면책 사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고, 가해자 쪽에서 그것을 주장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장 입증의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은 맞습니다만 문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출발이 틀려먹었습니다. 출발이.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 지역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나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보면서 뭐가 바로 느껴집니까? 매양리하고 김포공항이 떠오르죠. 그렇죠? 김포공항하고 매양리에서 이 지역에 소음 공해가 심하다라는 거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근데 자기가 이사해 왔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와 같은 위험에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면책이 적극적으로, 다시 말해 면책이 넓게 인정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책임이 좁아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배상 책임이 좁아진다. 그렇죠. 자기가 위험을 인지하고 그 위험에 접근을 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때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위험 인지하고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겠다라는 의사입니다. 감수하겠다. 그죠? 그래서 뭐 하천의 물 깊이에 대해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빠져 죽었다. 그럼 혼자 죽은 겁니다. 그에 대해 배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만 들어갔는데 원래 알고 있었던 깊이보다 준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더 깊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인지한 위험을 초과한 겁니다. 인지한 위험을.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면책이 넓게 인정되고 배상 책임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매양리나 김포공항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상황이 왔었던 거죠. 그 다음 행정상 손실보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23조 1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대한 문제죠. 사유재산권 보장 23조 1항, 2항, 3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23조 3항의 수용제도를 통해서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물론 재산권 다 보장입니다. 그렇죠? 23조 들어가게 되면 23조는 재산권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터치하면 안 된다고 했죠. 남의 재산에 터치하면 안 됩니다. 국가라고 하더라도 1항, 2항, 3항 이렇게 나누게 되면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다음에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존속보장입니다. 빼지 마라. 빼뜨리지 마라. 그런데 그 재산권의 행사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면서 이 법률에 정해져야 될 방향을 잡아줬죠. 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복리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공공복리가 이 재산권보다 월등히 커버리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의 가치보장이죠. 가치보장. 23조 사망에서 출발할 때 했던 말은 공공필료죠. 공공필료.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이 공공 부분이 공공복리고요. 공공복리. 그 다음에 필료 부분이 바로 이 존속보장 이겁니다. 필료 부분이 존속보장.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공공복리라는 공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온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을 비교를 했단 말이야. 사익을 비교를 했는데 누가 이기냐? 이 공익이 월등히 우월하더라 이겁니다. 재산권보다 월등히 우월해서 그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 이래 버리면 필료가 인정되는 거죠. 비례원칙에 위반이 없다. 그러면 뭘 못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 공공복리가 얘를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겼단 말이야. 이겼으니까 더 이상 재산권 보장을 존속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수용을 한다 이거예요. 수용 사용 제한, 기본은 수용을 한다 이겁니다. 더 이상 존속 보장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수용을 하게 되고, 대신 그렇다 하더라도 빼뜨리고 끝내는 것은 아니고 돈은 주겠다라고 해서 정당 보상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존속보장이 가치보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맞고요. 평등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부담 앞에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공법관계에서만 인정되는 손실보상 제도라는 거, 이론적 근거는 어디서 찾냐? 재산권의 보장과 그 다음에 공평부담 두 가지에서 찾는 겁니다. 공평부담을 풀어서 설명하면 공적부담 앞에 평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공복리 전체 이익을 위한 겁니다. 공익을 위한 거예요. 전체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공익사업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발생하는 부담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부담,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부담, 그 부담을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독박을 씌울 수는 없다는 거죠. 전체가 그 이익을 향수하는 것이라면 전체가 그 부담을 함께 져야 되는 것이다 해서 그것은 평등하게 공평하게 함께 부담을 하자라는 게 공평부담의 원칙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 두 가지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기본이겠죠. 헌법 제23조 사망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경우에 23조 사망 이 부분에서 뭐라고 했어요? 공용제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공용제약, 판례는 공용침해라는 표현을 쓰죠.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공용제약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공용침해라는 표현은 저쪽에서 온 거예요. 독일에서 온 표현인 것이고요. 그걸 이제 막 사용하고 있는 건데, 판례는 원래 말을 막 하기로 유명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공용침해, 공용제약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얘네들은 뭐예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참고 견디기 힘들 정도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공공필요에 따른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따른 보상, 이렇게죠. 보상, 공용제약과 보상 규정, 보상 규정, 공용제약 규정과 보상 규정이 불가분조항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규정이다. 뗄래야 뗄 수 없다. 결합 규정이다. 부대 규정이다. 연결 규정이다. 하나다. 같이 가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실은 이게 누구 법이에요? 이거 법이죠. 이거 법. 공용제약. 이거는 침해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수용이든 사용이든 제한이든 간에 침해적 행정작용이니까 법률요법에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얘는 법의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의 근거에 누가 따라 붙어줘야 된다고요? 보상규정에 따라 붙어줘야 된다. 그게 불가분조항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친구는 두 명이죠. 우리가 23조 사망의 효력에 대한 학설을 보시게 되면 방침규정설이라는 친구가 있죠. 1. 방침규정설, 입법방침설, 그 다음에 2설, 직접효력설이라는 친구가 있죠. 직접효력설. 이 친구는 그냥 23조 사망 적용하면 바로 손실보상 된다라고 무턱대고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설, 유추적용설 있죠. 유추적용설. 이거는 독일의 수용의사침해 이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엉뚱하게 나온 말입니다. 엉뚱하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4설 위헌무효설이 있죠. 이게 독일의 수용의사침해 이론입니다. 이게 독일의 수용의사침해 이론이거든요. 이쪽이 수용의사침해 이론이라고 설명하는 교수님과 강사들이 반 정도 됩니다. 완전히 틀린 거고요. 그 제대로 된 논문에 보면 이거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의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수용의사침해 이론의 유추적용에 대한 언급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위헌무효설입니다. 위헌무효설.
예, 그 다음에 5설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 예,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은 얘는 뭐가 위헌이고 얘는 뭐가 위헌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보상 규정을 흠결한 저 공용제약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뭐가 위헌이라는 거야. 보상 규정을 입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얘네들은 둘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 법률이든 아니면 입법 부작위든지 간에 걔네들이 23조 3항에 위반돼서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말입니다. 얘는 뭐 그냥 정신 나간 애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친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불가분 조항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23조 3항 이거 되면 세상에 뭐 법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죠? 헌법으로 다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헌법은 보충적 규범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요. 얘네들은 불가분 조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불가분 조항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불가분 조항이어야만 왜 보상 규정이 없는 거야? 지금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대법원은 하천법 부칙 제2조와 그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사실 정확하게는 저 특별조치법입니다. 특별조치법인데 그냥 문제가 보통 항상 하천법상 보상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천법으로 기억해 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저놈은 둘 다 공법 아닙니까? 공법을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아무리 판례라고 하더라도 공권으로 봅니다. 공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권리를 사건으로 보게 되면 대법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사법상의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송이 아닌 민사송의 절차에 의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 당사송을 처리했던 판례죠. 항고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 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인 사업의, 예, 지원 협약을, 이 협약은 무슨 협약? 공법상 계약이라고 했고,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고 협약에서 정한 대로의 지급받은 그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환수 통보했다는 얘기죠. 예, 통보한 경우에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 통보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을 한다. 그렇지 않죠. 예, 이것은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해당을 하는 것이며, 계약이 해지됐으면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 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예, 돌려줘야 되는 돈인 것이고요. 예,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알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관념의 통지. 환수 통보는 관념의 통지가 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협약의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공법상 계약의 해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 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 브레인 코리아 21 사업 협약을 역시 공법상 계약, 예, 해지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연구팀장을 제가 그 돈 갖고 룸사롱 갔나 보죠. 예, 대학 자체 징계를 요구한 것은 한 곳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징계 요구는 이거는 행정지도였습니다. 상대방한테, 예, 그에 따라서 징계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법이 없었습니다. 근거법이 없었어요. 따라서 이건 단순 행정지도였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건축협의를 하였는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협의를 취소하는 경우에 협의 취소는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맞죠. 예.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아갖고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건축 협의를 거쳐서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 건축 협의는 건축 허가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가 판례의 판시죠. 건축 허가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협의의 취소는 처분의 취소, 허가의 취소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건 취소 처분이다. 취소 처분이니까, 예, 그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 소송이다.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의뢰에 대하여 징계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내렸을 때, 예,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은 한 곳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정직 사건이었었던 것이고, 감사원의 저와 같은 정직 징계 요구 같은 경우에 상대방한테 정직 징계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분 아닙니다. 처분 아닙니다. 처분 아니니까 뒤에 있는 재심의 청구도 행정심판 청구 아닙니다. 저것도 행정심판 청구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냥 감사원이 그냥 오지랖 부리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 법률상 이익.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은 이거는 적극적 권리죠. 적극적 권리로서의 헌법상 권리 기본권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화 법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법률로서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전까지는 권리로서 행사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 실현할 수가 있다가 반대로 돼 있죠. 실현할 수가 없다고. 소극적 권리, 이거는 적극적 권리, 소극적 권리, 이쪽은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반대쪽은 자유권적 기본권. 그러면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이쪽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 권리일 수가 없어요. 자유권적 기본권이 그게 바로 그 자체로서 구체적 권리일 수가 있는 것이죠. 소극적 방어권이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 반대로 다시 떴네. 그대로. 그쵸? 위에 같은 경우 적극적 청구권, 위에는 적극적 청구권, 밑에는 소극적 방어권, 소극적 방어권, 위에는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밑에는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 그쵸? 이게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성립될 수 있는 거고,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면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판례가 경쟁 관계 이렇게 말할 때 경원 관계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다면 지금은요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신청인이 둘 이상이면 경원 관계죠. 경원 관계.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에는 경원자 관계가 성립이 될 때는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거부 처분을 받은 사람이죠.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직접 상대방이 맞다고 했죠. 원칙적으로 당의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얘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입니다. 경원관계가 성립이 되면 재작년에 판례가 완전히 인정해버렸죠. 명시적인 거부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제3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다고 보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도 제기할 수 있다고 아예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다라고 이론적으로만 논의가 됐던 것을 판례가 아예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아예 인정을 해서 얘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아예 봐버렸어요. 그냥.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규정 내용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없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이라거나 기본법이야 기본법. 그 다음 환경권 헌법 35조 이거 안 돼. 이건 구체적 권리가 아닌 겁니다. 없더라. 양보구문 들어가면서 한번 꺾어보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헌법상의 환경권,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 이거 새만금 사건입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농지기능 이거.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사업시행인가 처분에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죠. 환경영향평가법이 말입니다. 여기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체가 틀려먹었고 헌법상 35조 환경권과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다는 자체가 틀려먹었고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써있는 대상지역인데 이거랑 어떻게 연결을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환경영향평가법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은 어디까지야? 그 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까지로 끊는 겁니다. 오케이. 밖에 있는 사람 전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를 하자, 경제활동은 안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고적격까지만 인정하는 게 거기까지만 인정한 게 환경영향평가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한테 너무 많이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걔도 지금 주려고 하는 게 있고 안 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세상에 원고적격 깨진 사람이 어딨어.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 입장.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뭐 얘기하는 거죠? 소의 변경. 소변경이죠. 구소 취하 신소 제기입니다. 종전의 소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한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새로 소송 제기하지. 그렇죠? 그게 아니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게 우리 행정소송법 14조 사항이죠.
14조 사항에서 피고 경정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는 소급표 규정을 두고 있고, 그것을 21조 사항에서 그대로 준용을 해가지고 소의 변경에도 그 소급표가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죠. 이유는 민사소송에서의 소변경에는 이런 거 소급표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걔네들은 제소기간이 없어요. 걔네들은 제소기간이 없으니까 굳이 앞으로 땡겨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제소기간에 항상 막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변경이라는 게 제소기간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소급표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쪽의 특례입니다. 우리 쪽에.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성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 결정이라고 했는데,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국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도 재조사 결정이 나올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재조사 결정을 해가지고 세무서장, 처분청한테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걔가 재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 처분을 한단 말이지. 그 다음 처분을 뭐라 부른다? 후속처분이라고 부른다. 후속처분. 그죠? 그러니까 재조사 결정과 후속 처분이 있을 때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종전 판례는 재조사 결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최근 판례 변경입니다. 이거는 판례 변경 아예 뒤집은 거고, 후속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과거에 그렇게 잘못 봤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놈의 재조사 결정도 통지합니다. 통지를 해주다 보니까 처분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기서부터 기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후속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후에 나에게 나온 과세 처분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복 여부 및 불복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후속 처분이 나와야만 비로소 구체적 특정이 가능해진다. 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하였고 이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면 그 처분의 취소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 2017년도 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저만 맞춘 거고요. 문제 나온 다음에 강사들 10명 중에 9명이 답을 틀리고 또 저만 맞췄습니다. 찍기도 정확히 전 금액까지 맞췄거든. 그 다음에 답도 정확히 맞추고 다른 신림동 강사 다 초토화. 이 문제, 이 사건을 몰랐어요. 강사들이 아무도. 가르친 적도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 다 꽈락 났어요. 다 꽈락 나고 우리 애들만 점수가 막 70점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주관식이 나오고 주관식에서 객관식이 나오니까 양쪽을 서로 좀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 건데 관심도 안 갖고 막강히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학생들한테 돈 받고 일하면 프로답게 목숨 걸고 연구해야지. 무슨 말이냐면 행정소송법에 보게 되면은 유명한 판례예요. 사실은 유명한 판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 단서 뭐가 있습니까? 제소기간 특례 규정.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후에는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다음에는 그 나온 다음부터 다시 기산하니까 시간적으로 훨씬 더 안정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례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결이 나왔다. 그러면 재결 때부터 기산을 한다. 상황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행정소송법 18조 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임의주의. 그런데 자기의 뜻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왔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필요주의. 다른 법률에 거치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쳐왔을 때. 이럴 때. 그 다음 두 번째, 오고지가 있단 말이에요. 오고지. 결국 이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조 1항 단서에. 근데 얘는 그 행정심판이 반드시 적법한 행정심판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건데 얘는 적법한 행정심판일 것을 요구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위에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거쳐오라고 했습니다. 임의주의든 필요주의든 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안 거쳐도 되는 거든 보세요. 이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는 제소기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소송을 가려고 하는데 제소기간 놓쳤어요. 90일 지났거든요. 그런데 저 특례 규정 살아있네. 저거 한번 갖고 놀아볼까? 해가지고 내 90일 지났으면 심판도 90일 지난 거예요. 지났으면 심판 못 제기하는 건데 그냥 들이밀고 바로 각하 나오겠죠. 고맙습니다. 재결서 받아가지고 온다. 그러면 재결서 정보 송달 받았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 소송할래요. 하면 제소기간이 무력화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필요주의,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오라고 했는데요. 근데
90일이 지났어요. 나 행정심판 못 고쳐요. 못 고치면 소송도 못 제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각하될 거 알고 들이밀어요. 들이밀어가지고 각하를 받아요. 나 행정심판 거쳤네요. 이렇게 하면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대량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역시 무력화됩니다. 다 무력화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라는 거야? 원칙은 행정심판은 반드시 적법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전제가 깔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밑에는 뭐냐면 가만히 있었으면 된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하나가 있죠. 뭐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5항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법상에 일반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사건에서 이거를 잘못 알려줬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친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네, 분명히 법에서 행정심판 청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갖다 놓으면은 행심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거 우리 사건 아닌데 각하하겠죠. 누구 잘못이냐는 거야. 이건 국민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청이 오고지를 한 겁니다. 안 되는 걸 된다고 뻥을 쳐서 거기 쏘가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를 신뢰하다가 보니까 행정심판을 거쳤단 말이야. 거쳤죠? 그런 경우에도 적법한 심판 청구를 요구해버리게 되면 이건 100% 부적법한 심판 청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청에 항상 뻥을 쳐주면 되는 거예요. 뻥을 쳐주게 되면 국민들은 쏟고 그러면 재소기한 다 놓치고 그럼 국가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죠. 이건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부적법한 경우에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여기에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 해석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오고지 때문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제소기간의 도가가. 제소기간의 도가가 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처분 기준. 처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소기간이 도가된 것이 그 원인이 뭐냐는 거야. 원인이 오고지 때문이라면 오고지 때문이 아니라면 이겁니다. 오고지 때문이라면 판례 표현에 따르게 되면 행정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행정심판을 잘못하여 거치다가 제소기간을 놓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소기간 특례 규정 적용해서 소송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럴 때는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애초에 지나가 버렸는데 그 뒤에 오고지를 때린 거야. 그 뒤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소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을 시켜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될 리가 없는데 고개 끄덕이면 안 돼요. 이게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이 개연성이 없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무슨 상황이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요.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를 달라고 근로복지공단한테 급여 청구를 했습니다. 얘가 다쳤단 말이야.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달라고 했는데 휴업급여 하고 그 다음에 장애급여 하고 이거를 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산재법상의 보험급여 청구를 했는데 그에 따른 지급결정이 나왔고요. 지급결정이 나와서 이거 전액 다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급도 실시가 됐습니다. 돈을 줬어요. 돈을 줬단 말이에요. 돈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이 나중에 보니까 이 장애급여 부분 있잖아요. 장애급여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민간 보험회사에서 이미 장애보상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법에 보면 딴 데서 장애보상을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 친구가 속인 거야.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100에 100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거 100만 원 그냥 이거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면 얘 얼마 받은 거야? 200 받은 거지. 200. 이게 당초 처분이라고요. 그래서 당초 처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초 처분이 200이 나왔는데 야 너 이거 뭐한 짓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당초 처분이라고 쓰지 마시고 지급결정이라고 씁시다. 지급결정이 말이에요. 지급결정이 200이 나왔죠. 지급결정이 200이 나왔습니다. 200이 나왔고 200을 줬어요. 주고 나서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 100 부분에 대해서 얘가 환수결정을 내립니다. 징수결정.
환수, 징수 같은 말이긴 한데, 예, 징수결정. 산재법 표현은 징수결정이에요. 징수결정 100달라고 합니다. 100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100 내놔. 100 내놔 그랬는데 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이의제기를 했는데 일부터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이 징수결정이 다시 2차 징수결정이 나와요. 2차 징수결정이 그냥 금액은 제 마음대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가려고 50 이렇게 갔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치면은 이게 1차 징수죠. 이게 2차 징수결정이고 이게 당초 처분이야. 이게 당초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변경 처분이 된 겁니다. 변경 처분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감액 경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금전급보 임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감액 경정이죠. 감액 경정 처분이면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죠. 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이거에 소송을 제기하진 않죠. 나한테 돈 준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둘 중에 여기다가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게 되는 거죠.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산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오고지를 한 거예요. 여기서 오고지를 한 거예요. 여기서 오고지를 했고 오고지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오고지가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산재법에 보게 되면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라는 이의신청, 그 다음에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거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 청구는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준 거야.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시간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고지가 되는데 여기하고 거리가 이미 90일 이상이야. 이게 이미 90일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요, 단순하게 가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없이 바로 다이렉트 소송 갈 수 있거든요. 산재법에서 이거 없어도 됩니다. 행정심판을 가기, 재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반드시,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맞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가 필요주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는 임의주의예요. 그러면 내가 다이렉트 행정소송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죠. 심판을 안 거쳐도 소송을 갈 수 있는 거니까 심판을 거칠 때 심사청구가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이것도 필요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이렉트 간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냥 행정소송법이에요. 그냥 행정소송법이면 90일이라고요. 90일 안에 가야 된다고. 근데 얘는 지금 언제 불복을 시작하는 거냐면 요거 나오고 나서 뒤쪽에서 불복하는 거야. 뒤쪽에서. 이미 90일 지났잖아. 그죠? 이미 90일 지났고 이 멍충이가 오고지를 하니까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건 맞아. 행정청 실수가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이것 때문에 행정심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산재법에서 행정심판 안 된다고 했으니까 각하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행정심판 자체도 90일이잖아요. 그것도 자체도 90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산인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기산인 거니까 그쪽도 원래 90일 지난 거예요. 소송도 원래 90일 지난 거고요. 오고지 때문에 재소기한을 놓친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건데 상대방이 한번 말 실수하면 나 때문에 그런 거냐고요. 그게 아닌 거잖아. 그치? 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남들은 하루에 15시간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15초를 공부했어요.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그런데 뭐 강사가 실수로 한번 이거는 이런 겁니다라고 잘못 찍었다거나 잘못 설명했다라고 그것 때문에 떨어졌잖아 막 소송을 제기하면 말 돼야 안 돼요. 자기 15초밖에 안 했잖아. 그치? 그것 때문이 아닌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봐. 이런 건 어때요? 만약에 계획고 수량이 이만큼이야. 하천에 계획고 수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네가 제방을 요만큼만 쌓았어요. 국가배상에서 요만큼만 쌓았어요. 만약에 비가 여기까지 오면은 이건 국가 책임이야. 그쵸? 여기까지 오면 넘칠 거 아니야. 범람하겠지. 근데 비가 여기를 왔어요. 그럼 이것 때문이냐고요? 아니죠. 다 쌓았어도 그래도 범람했고 그래도 니네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이잖아요.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면 제방의 높이를 제대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중요한 문제 아닌 거예요. 이미 대세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좀 복잡하죠? 근데 저렇게 끝난 게임이 아니었어요. 문제.
저기에다가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에 막 일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 복잡하게. 아무도 못 풀어, 아무도. 근데 우리 학생들은 막 발로 드리블해. 막. 선생님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답안 이러면 좀 더 예뻐지지 않아? 이런 얘기. 나이들은 이런 건 시험 볼 때 안 봐. 예. 내년을 준비하지. 이래. 그게 우리 수업과 다른 수업의 수준 차이예요. 이건 객관식, 주관식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있어 봐. 4월까지. 그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매직이에요. 기적의 매직. 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점수는 이상하게 잘 나오는 그런 현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이거예요. 징수결정. 저 상황이라고요. 징수결정. 3, 4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액을 감액했잖아. 저렇게. 예, 감액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았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협하다고 다툴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가는 거라고? 앞에 거. 감액 처분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그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 행위로서 성질에 그치지 않고, 예, 이런 표현 좋습니다. 좋죠. 뭐예요? 예, 박균성 교수의 사실 입장이 정확하죠. 무슨 말이냐면 인가의 성질과 함께 특허의 성질도 함께 갖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치지 않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 재건축 사업에 시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 지위 인정 공법인 설립. 저건 무슨 공법인? 공법상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권리 능력 설정 행위죠. 설권적 처분으로 특허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원고적 격이 인정이 되죠. 학문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누구는 아니다. 예, 전국대학 노동조합, 무슨 노동조합? 대학 노동조합, 예, 고려대학교 지부, 이쪽은 없습니다. 똑같은 단체지만 교수단체, 학생단체, 그 다음에 교직원단체는 안 됩니다.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새로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을 이 건축사법 사건이죠. 건축사법 뭐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법률에 있잖아, 그렇지? 법률에 있으니까 가중요건이 법률에 있으니까 옛날 판례식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를 둔, 예, 장래 위험, 법률상 위험이 되는 것이고요. 예, 소액 인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시행규칙이나 훈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예 법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중요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얘는 추가 요건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새로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을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연 2회 통산 12개월이었다고요. 써있는 게 연 2회 통산 12개월. 12개월은 몰라요. 예, 몇 개월짜리가 몇 번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연 2회죠. 연 2회. 영업정지, 업무정지를 받고 1년이 지나버리게 되면 연 2회라는 요건 자체를, 예, 성립시킬 수가 없으니까 장래 위험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아예 소멸된 거죠. 그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상 이익이 없다. 그렇죠? 원래는 있는데, 그러니까는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원래는 없고, 근데 가중요건이 있으니까 다시 있어지고, 그런데 추가 요건이 또 성립됐으니까 다시 없어진 겁니다. 추가 요건이고, 가중요건이 불량인 시행규칙상 처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는 이제 시행규칙, 예, 가중요건은 내용이 행정규칙이죠.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우리 판례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죠. 법규명령으로 보지 않죠. 예,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했다면 그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렇지 않죠. 이 선행처분이 예, 판례는 이럴 때 선행처분, 후행처분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이 되는 거죠. 전력이 돼서 가중요건을 구성을 해버리게 되면 가중재처분이라는, 예, 장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서 현재의 위험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협의 수익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례는 원고적 격이라고 표현합니다. 판례는 물론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협의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